이거는 개인의 문제이다, 기업의 문제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을 아주 세밀하고 쪼개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갑자기 힘을 받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럼 그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 섹터가 어디일까?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12월이 끝나가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즐겁고요. 사실 12월 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지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 대비해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을 넘겨섰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4,000선에 다시 한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좀 큰 상황이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슈는 지속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좀 받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시장이 뭔가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는 인식도 받으시는 그런 최근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벤트들을 굉장히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당장 AI 버블론이 고개를 한번 들었고, 지난주에 또 그거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BOJ 통화 정책이 있었고, PI 발표가 있었고,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고, 정말 많은 빅 이벤트들이 이렇게 산재된 가운데 계속 이 이벤트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시장을 좀 참여해야 됐던 상황이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환율이 쉽게 잡히지는 않는 이유가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 환율이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도세, 이탈을 좀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책임론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시장에서는 너무 원화 유동성, 그러니까 원화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원화에 대해서 절하가 되고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창용 총재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뭐 서학개미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학개미 투자자들로 인해서 그 부분이 달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900억 달러 정도인데, 나가는 유출되는 금액이 1,500억 달러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벌어 들어오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나가는 게 너무 많다, 달러가 너무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외국인들의 투자가 지금 해외 쪽에서도 바로 진행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호적인 증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는 있는데, 얼마나 과연 효과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아직 믿음을 갖기보다는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심리들이 더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지금 기업들도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자금 자체를 원화로 바꾸지를 않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수익 벌어들이는 것 자체를 원화로 다시 교체하지는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결국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다, 기업의 문제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기는 좀 어려운 제한적인 상황들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시장이긴 하죠.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또 이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았던 시장 상황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이제 어느 날
시장을 봤을 때 지수는 뭐 1% 이하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들의 낙폭을 좀 보면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왔던 종목들 안에서는 뭐 낙폭이 7, 8% 그냥 밀리는 경우의 날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수는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진 않는데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지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들도 매일매일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사실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라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해결책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번 결정은 내년 금리 정책 방향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준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집중을 했던 부분이 파월이 어느 이야기를 해줄까를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덜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12월 달 초, 11월 중순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하할 것이라는 확률이 90% 갔다가 뭐 30% 갔다, 70% 갔다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파월은 단칼에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줬고, 단기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유동성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때는 파월의 뭐 기조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나온 부분들이 고용 보고서도 나왔고 CPI 발표도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 이런 지표 발표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음번에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더 키우게 되는 대목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규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한쪽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잘 돌아가서 고용자 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한쪽으로 좀 편중된 문제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건강하게 고용 시장이 잘 굴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고용에 대한 둔화는 좀 보여진다라는 게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좀 키워줬고요. CPI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제 파월한테 정말 늦었다,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물론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같이 제기가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물가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상으로는 좀 잘 잡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몇 주 안에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지목을 할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인물이 되는지에 따라서 물론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3, 4명이 다 되게 증시에 우호적일 수 있는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어서 어떤 인물에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맞춘 사람들이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임명이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딱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금리 인하 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조정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이번 조정 국면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과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요인들,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슈는 AI 관련돼서 지금 펀더멘털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연결고리를 갖고 AI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러일으켰는데, 미국 쪽 그리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 쪽에서 이제 AI 버블론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AI 관련된 산업과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들의 시세가 강했기 때문에 올라갔던 국내 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흔들림이 외국인의 투자 이탈을 불러일으켰고,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따라서도 외국인의 이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매수를 해줄 것인가, 돌아와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외환시장이 잘 잡힐 수 있느냐, 이게 잡힐 것이냐, 뭐 장밋빛 전망을 갖기에는 어려운 확률이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달러 유입을 우리가 좀 유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현지에서 우리 종목들을 살 수 있게 만든다. 노무라 증권, 뭐 로빈후드 여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달러 유입을 유도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되고 정말 정책적으로 진짜 잘 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던가 계속해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얼만큼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AI 관련돼서도 버블론이 좀 불식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컨센 80조에 육박을 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체력 자체도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주가에 온전히 받아가고 이게 결국에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잘 붙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현금 관리 방법과 12월 이후는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금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뭐 AI 버블론 나왔다가 거기다 다시 또 잠잠해지는 분위기가 나왔다가 그래서 지금 내가 과연 사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디 쪽으로 시장을 방향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금 기존의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은 지금의 기회가 분할 매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시장의 속도가 붙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속도감이 있었을 때 시장에 현금이 없어서 난감하고 속상했던 적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바로 투입하고 싶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 발생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을 아주 세밀하고 쪼개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 시장 분위기상. 그래도 내가 현금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잘 지키면서 그동안 주도 섹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건 또 순식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 번에 올라왔을 때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발은 좀 담그면서 대신에 현금도 유지를 하면서 가는 이런 두 가지 이원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혜받을 섹터는 어떤 곳이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돌았고 그러면서 코스닥이 갑자기 힘을 받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럼 그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 섹터가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로봇 쪽과 제약바이오가 가장 먼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로봇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지금 CES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일정과 맞물려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 거는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기대감을 받아가는 게 이 두 가지 섹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봤을 때는 또 2차 전지 조건들도 굉장히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도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EU에서 내연기관 관련돼서 이제 좀 퇴출에 대한 규제 부분들을 좀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들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 쪽과 공급 계약을 좀 취소하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 그 훈풍에 대해서 받아가는 쪽은 아마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로봇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주목할 만한 유망 섹터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함께 또 봐야 되는 쪽이 참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상반기 때는 특히 좀 성장주 쪽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계속 일정도 있는 만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민이 좀 깊어지실 수 있는 섹터인데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조선과 방산 쪽도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로봇주들은 변동성이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컸는데 우상향의 기조는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G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안착을 할 것 같은데 로봇주들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또 한동안에 약간의 조정을 겪다가 이번 달에 들어서는 정말 강한 시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이 로봇주들 안에서도 뭐 부품을 관련된 기업 회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휴머노이드 완전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 또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로봇주들로 또 새롭게 신성장 동력을 삼으면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들이 또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좀 더 확장을 해서 자율주행 로봇이라던가 자동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파이가 넓어지면서 로봇 산업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안에 섹터 순환매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시장에서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자리를 많이 하고 있었고 매력적으로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 진행 상황 및 삼성 파운더리 협업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옵티머스 관련돼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일정 관련돼서 뭐 내년 1분기에 공개하고 옵티머스 3 공개하고 양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1월 달에는 로봇송 관련돼서 모듈 테스트를 완료하고 2월 달에는 디자인에 대해서 완료하고 3월 달에는 협력사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8월 달에 양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스케줄을 잡고 있는 쪽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2026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떤 옵티머스 3의 공개와 양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티머스 인공지능 칩 AI5 그리고 AI6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같이 협력을 하는데 원래 5 같은 경우에는 TSMC 단독이었다가 이제 좀 일부 물량을 5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좀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수율이 좋아졌나 보다, 협력 관계가 좀 더 짙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칩들은 자율주행 쪽과 휴머노이드 쪽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신성장 동력 쪽으로 삼고 있는데 굉장히 핵심 파트너로 삼성전자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12개월에 한 번씩은 새로운 칩을 양산까지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계약 수주 이슈가 있었을 때도 이거는 정말 일부 물량에 한한다. 앞으로 더 많은 수주와 그리고 함께 삼성전자와 여러 가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협력 관계는 더욱더 짙어지고 있고 지금 머스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일정들이 크게 차질만 없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을 것 같고 AI6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개발에 착수하는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는 좀 굉장히 긴밀한 그런 협력에 대한 부분들 추후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 성장 흐름 속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저평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로봇 기업들이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선택을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을 때 뭐 카메라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센서 관련된 사업을 또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주가를 더욱더 상승으로 끌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저평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내야 되는 기업 어디를 봐야 될까? 그러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협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살짝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쉬움이 있는 기업이긴 해도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도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로봇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기업들은 뭐 지분 투자하고 인수합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자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여러 가지를 개발을 또 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기업마다 대기업마다 지분을 확보하거나 협업을 하는 회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LG 쪽은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쪽으로 좀 지분 확보를 진행을 했고 또 SK 쪽은 유일로보틱스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지분 투자라든지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로봇 쪽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고 여기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쪽은 결국 지분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1차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협력에 대한 시너지는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대차도 지금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결국에는 지금 조지아에 있는 공장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안전하게 잘 돌아가게 하려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틀라스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건 로봇 사업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도 좀 유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년 로봇 산업의 전망과 투자자들의 수익이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2026년에도 로봇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기대를 넘어서서 정말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원년의 해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원년의 해가 되는 만큼 명가암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상 밖으로 이제는 나오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서 이제는 양산하는 그 구간으로 돌입을 한 거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양산 일정들을 밝히긴 했지만 노르웨이의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구권에서 최초로 B2C 관련돼서 이제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 쪽에선 유니트리가 있지만 지금 노르웨이 쪽에서는 또 이 회사가 서구권에서 최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얼만큼의 확대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2026년에 그러면 양산 관련된 이야기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 정말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잘 진행이 돼서 결과물로 나오느냐 그리고 이게 결과물이 나오고 실수요로 정말 탄탄하게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을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만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2026년에 로봇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로보티즈와 클로봇이 아직은 미비하긴 하지만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고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제 로봇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본업단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이제 돈을 벌고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쪽을 가져오는 흐름 속에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은 실적은 어느 정도 바탕 베이스가 깔려 있긴 한데 HL 만도가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액추에이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딱 나가겠다라고 공식화해서 땅땅땅 선언을 했는데 좋았어요. 그 전에 그리고 인베스터 데이 일정을 앞두고 굉장히 주가가 우상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밀리거나 아니면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진출한다는 것 너무나 좋지만 HL 만도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시점은 언제다라고 얘기한 게 제 기억으로 2030년 이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된 건 너무나 좋지만 결국에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양산하고 돈까지 벌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구나 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수익화를 진행한 기업들 앞서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기는 있다라는 거,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앞으로 실적 시즌의 시장이 비록 수익화는 늦기는 하지만 자동차라는 이 부분의 사업 쪽이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R&D라든지 이런 것들 더 활발하게 돼서 잘 갈 거야라고 시장의 분위기가 쏠리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화는 쉽지는 않겠지만 당장은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핵심 중에서 지금은 로봇 쪽으로 한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히토류처럼 이제 규제를
주겠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수출 규제 이렇게 해버리면 비중국 공급망 쪽으로의 수혜가 좀 올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부품사들까지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아직 느리다라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따라 붙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부품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뭐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최근에 대량 수주를 받기도 했고 또 삼형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수주 곧 있다라고 알린 만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공급망에서 중국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와 로봇 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주의할 점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결국에는 리스크와 주의할 점은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적이 과연 안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이제는 실적도 따라와줘야지 주가는 실적 플러스 기대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 뒷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재했을 때 시장은 결국에는 지금은 아직은 때는 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가장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AI 거품론 관련된 부분들과 예상보다 기업들의 기술력이 시장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과 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이 양산의 원년의 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부분들의 비교적인 부분들이 부각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기술력 자체가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도출해내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은 있다. 그래서 면밀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추천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로봇주들 오늘도 그렇고 상승세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1월 달에 CES 일정이 또 1월 5일부터 있다 보니까 아마 CES 일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로봇 산업 육성, 부흥 정책 이제 내년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조업을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결국 로봇 산업의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피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재료가 내년에도 계속 포진은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미 올라온 종목들이 계속 더 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업별로의 매력도 특히 이제 앞단에 서서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을 탈피하고자 하는 비중국의 공급망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마 부품 쪽 사들이 가장 크게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품 관련돼서 액추에이터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뭐 하이젠 R&M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로봇주들 최근에 밀리다가 SPG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건 그 기업에 대한 매력도도 있겠지만 그 기업도 결국에는 이 액추에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이쪽 사업부의 가장 중요도를 좀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언급드렸던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단기 탄력도를 노려보신다면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기업의 지분 그리고 부품에 있어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크진 않아도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들과 빅테크의 연결고리가 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가 비슷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더 잘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압축해서 밀렸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정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